자, 과학을 빛낸 사람들 3권. 오늘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요. 저. 민성이도 저요 한 거야, 민성아? 네가 화면이 꺼져 있어, 안 보여. 예. 어? 제가 네. 먼저 저요라고 했는데. 어유, 민성이가 오늘 먼저 왔어. 민성이가 아까부터 저였어, 지우야. 그래요? 그래. 왜? 뭐 찔리는 거 있어? 아니요. 자, 민성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과학을 빛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그 발명가는 누군지, 아니, 발명가나 과학자는 누군지, 또 왜 그러는지 그런 거를 좀 묻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많거든요. 일단 파스텔르랑 마르코니랑 아인슈타인 정도가 되는데 노벨이랑 되게 다들 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좋은 발명을 해줬고 마르코니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무선으로 이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되게 고맙고 굉장히 천재 같기도 하고 멋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유는 저는 화양을 발명한 최무선이 인상 깊고 이렇게 존경스러웠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지, 고려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자기 나라에 이렇게 잘 되려고 한 건데 이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라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서 이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는 파스테르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요구르트 때문에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물론 이 책에 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파스테르에 대해서 인상 깊게 봤고 특히 파스테르가 한 유명한 말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왠지 좀 멋져 보였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파스테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이뤄냈다는 그런 점에서 파스텔가 상당히 그 인상 깊었고 또 한 사람은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말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책이나 아니면 파스칼의 그 철학상 같은 거를 좀 더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 제가 생각하는 점과 이렇게 비슷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파스칼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죽음이 상인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신은 이 노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발명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죽음이 상인이라고 불린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게 전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똑같은 발명품 같은 거여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를 이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나 이 발명품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닌 이 발명품을 그렇게 악용을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좋게 봤긴 했는데,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BTS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서 그 노래 제목을 탄생시켜 준 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요? 노벨은 원래 집안이 무기상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기 공장이라고 아버지 때부터 그 무기 관련된 어떤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다이너마이트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걸 과연 몰랐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일부러 뭐 이걸 갖고 사람을 죽여라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 일정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벨을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분명히 인류 생산적이고 그 평화적인 이용도 분명히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제고
노벨이 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어차피 발명하지 않았을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뭐 그걸 노벨이 비난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노벨이 물론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노벨 그 비슷한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못지않게 노벨의 그 가문이 아제르바이잔이 그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석유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이 뭐 나중에 그 노벨상 기금에 쓰이는 거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노벨뿐만 아니라 그 노벨 형, 여기서 이 책에도 이제 그 형이 먼저 죽은 걸 노벨이 죽은 걸로 해가지고 죽음의 상인이라 이렇게 됐는데 그 형들도 그 오늘날 그 유조선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거를 그 처음으로 뭐 이렇게 이용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집안 자체가 상당히 그런 그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럼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근데 그다음 여기에 발명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연구 결과라든지. 그래가지고 뭐가 어느 발명품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 비행기를 만든 그 남매가 아니지 형제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예전부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읽어서 비행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 다이너마이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좋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두 개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도 얼마나 어려운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어려워서 그것도 많이 인상 깊었어요.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그 컴퓨터를 만든 게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컴퓨터가 그 시작은 약간 전쟁 같은 데에서 나왔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뭔가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폐렴 이런 것만 걸려도 사람들이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 페니실린을 그 발견한 플레밍 덕분에 그 이후에 그 이른바 항생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어서 인류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페니실린의 발견이 그것들이 뭐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좀 뭐 열심히 뭐 찾아보긴 했지만 온자 번호의 길을 낸 모즐리라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죽어서 뭐 노벨상을 못 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자 번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발견한 것들이 그것들을 세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또 연구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말해보고 싶었던 거는 민성이는 다이너마이트 말했잖아요. 저는 원자폭탄을 만든 게 과연 그게 좀 좋은 일일까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건 조금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일본이 그렇게 얍삽하고 나빠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한 건 조금 별로 좋은 평화적인 일은 아닌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자폭탄이 별로 좋은 그런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여기 나온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조금 달라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이따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다음 민성이 말해 주세요.
저는 이 원자폭탄이란 게 사실 별로 좋은 그런 발명품은 아니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그랬다는 점을 또 봐보면은 그 좋은 발명품은 아니지만 이런 일에는 가끔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따로 방어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다 공격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에 끝도 안 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발명품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원자폭탄이 발명된 이유는 잠깐만 원자폭탄이 발명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원자폭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막 원자폭탄을 만든 측면보다는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당시 그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베를린이 가장 발달했었고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독일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있다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 탄압을 피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어떤 그런 경우들인데 당시 독일에서 이제 그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약 히틀러에게 원자폭탄이 쥐어진다면 이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이런 연합군이 패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처럼 이렇게 원자폭탄을 처음 왜 만들었나라고 한다면 물론 처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명분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쟤들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래? 라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은 그들의 주장은 미국이나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수십 배 더 발달했고 실제로 그 군사력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인데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야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못 건든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생존용으로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처럼 그 나름의 어떤 그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 모두가 다 합의해서 만들지 않았다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 경쟁 속에서 그 상대를 이기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원자폭탄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원자폭탄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기술을 원자력 발전이라는 쪽으로 이용을 해서 전기를 또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들.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에 또 갖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그 무기나 전쟁 쪽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걸 멈추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참 곤혹스러운 점이 있고 근데 그렇게 전쟁 무기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더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좀 쉽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 책에는 여러 과학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지금 과학을 빛낸 사람들 3권이야. 그럼 그 얘기는 몇 권도 있다는 거야? 이건 1권과 2권도 있다는 거야.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뭐 거의 한 17, 8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3권이면 거의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그 과학자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알려준 어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갖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장점은 책 한 권으로 여러 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뷔페 같은 거, 뷔페. 뷔페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맛볼 수 있잖아. 그게 이제 뷔페의 무한점이야.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이 책의 아쉬운 점, 단점은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보기 형식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는 충분한 설명도 안 나와 있어. 그냥 그 사람이 뭐 했다 라고 결과만 이렇게 툭툭 던져놓지, 그게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두 군데 좋아. 처음 과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할 때 좋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과학자들을 막 깊이 있게 봤어. 마지막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여러 과학자들 한번 이렇게 정리할 때, 처음 또는 끝으로 이 책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모두 다 알면 좋겠지만 현실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책, 그 한 인물만 다루고 있는 다른 곳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읽는다라면, 아까 지우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에 관한 책을 구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읽어본다던가. 또 아까 비행기는 누가 관심 있다고 했지? 제가 관심 비행기도 둘 지우야. 그럼 비행기에 관한, 라이트 형제에 관한 책을 따로 구해서 읽어보면 요 책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자세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이 이 수업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었어. 왜냐면 쌤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찾아보느라고, 조사하느라고 이 책 읽는데, 이 책 한 권 읽으면 여러분들 뭐 한 1시간 반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쌤 이 책 한 권 읽는데 거의 막 7~8시간 이상이 걸렸어. 그러니까 뭐 읽다가 찾아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찾아는 봤는데 그렇다고 쌤이 다 아는 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볼 때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아는 어떤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을 읽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쌤이 말했던 그런 점들을 또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28쪽에 허준이 쓴 책 중에, 허준이 쓴 책이 뭐 나와? 28쪽에 보니까 28쪽에 허준이 쓴 책, 창진집 창진집. 태산지뷰 구극방. 그래서 창진집과 태산지배와 구급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 보통 허준하면 또 허준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동의보감 동의보감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쓴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진집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창진집이라는 책은 천연두라고 혹시 들어봤어? 천연두. 네. 그래서 그 두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마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예전에 이 천연두가 상당히 좀 이렇게, 천연두에 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당히 좀 그 전염병들 중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됐고, 천연두에서 이렇게 낫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곰보라고 그러나, 얼굴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뭐 엉는다고 그러나, 뭐라고 해서 그런 그 뭐야, 흔적이 남는 그러한 그 병이 이제 그 천연두인데, 이 천연두에 대한 치료법을 적은 책인데,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뭐 한 거야, 고쳐서 정리한 어떤 그런 책이 창진집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태산지묘라는 책은 오늘날 치면 산부인과 관련된 책이에요. 산부인과, 그 아기 낳는 그 산모라던가 이런 그 아기 낳는 것, 그다음에 그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관한 그런 책들이고, 구급방은 오늘날 말하면 응급의학, 응급실, 그 위급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구급방이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 제목만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0쪽에 보면 이 책은 광해군과 허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 좀 안 좋게 응? 적처럼
안 좋게. 여기 보면 광해군은 허준의 의술이 부족해서 선조 임금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허준을 귀양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책만 보면 광해군이 허준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그랬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팩트는 선조 임금이 돌아가시자 광해군이 실제로 허준을 귀양 보낸 건 팩트야. 그것만 보면 이 책의 소설이 맞아.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허준이 원래 그 출신이 안 좋았던 거 알아? 네. 아,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처와 첩. 처는 첫 번째 부인. 첩은 첫 번째 부인 말고 전부인 말고 두 번째 부인 이런 사람들 첩이라고 그래. 근데 이 첩이 다시 종류가 둘로 나뉘어. 양반 신분의 여자랑 결혼했느냐 아니면 노비나 그 낮은 신분의 여자와 결혼했느냐. 그래서 그 낳은 아이들을 우리가 서얼이래. 서얼. 서자, 서얼 들어봤어? 홍길동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홍길동이 서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잠깐만 서얼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어. 하나는 서자, 하나는 얼자. 그나마 서자는 첩죽인데 양반인 사람의 첩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얼자는 양반도 아니고 노비였던 사람의 자식이면 얼자야. 그러니까 서자하고 얼자 중에서는 얼자는 더 낮은 거지. 어쨌든 이런 서얼, 그때 보통 우리가 서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높은 것을 할 수 없었어.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이 중인신분. 중인신분은 양반 아래에 있는 그 신분인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존경받고 연봉도 높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중인 신분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어. 높은 신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중인 신분들이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중인 신분은 벼슬자리에 올라가도 높은 벼슬자리를 못 올라갔었는데 이 허준은 중인 신분으로서 아주 높은 자리,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어휘까지 되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양반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선조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원래 이 허준을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저기를 한 거야. 근데 광해군이 야 뭐 죽이기까지 해 뭐 이러면서 알았어 니들 저기 하면 얘 약간 귀양 보내는 걸로 해. 그러니까 만약에 민성이를 어떤 사람이 100대 때려라 그랬어. 근데 지우가 야 무슨 100대 때려 애를 죽일 일 있어? 알았어 니들이 그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안 돼요 100대 때려요. 알았어 그러면 5대만 내가 때릴게. 그걸로 끝. 이제 이 문제는 끝. 갖고 이제 지우가 민성이 5대 때렸어. 그러면 지우는 민성이를 미워한 거냐고 아낀 거냐고. 아낀 거. 민성아, 지우가 너 5대 때렸어. 너를 미워한 거야 아낀 거야. 네? 다시. 지우가 민성이 너 5대 때렸다고. 너를 아낀 거야 미워한 거야. 잠깐만요. 제재니. 너를 5대 때린 사실에만 주목하면 너를 미워한 거지.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너를 100대 때릴 거였어. 근데 지우가 나와서 5대 때리는 걸로 뭐 했다는 거야? 그걸 이거 막아냈어. 그럼 그건 너를 뭐 한 거야? 아낀 거지. 그래서 광해군이 바로 그런 거야. 다른 신하들이 허준을 막 죽여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광해군이 그냥 귀양 보내는 걸로 그냥 그걸 퉁친 거야. 그렇게 보면은 광해군이 허준을 미워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팩트를 쓰고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해석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그런 또 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의보감이 어떤 책이었는지 31쪽 둘째 줄 민성이 한번 읽어주세요. 동 31쪽 둘째 줄.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사례를 알리는 책이 2권, 몸 안의 질병을 다룬 책이 4권, 몸 밖의 질병을 다룬 책이 4권, 유행병, 급성병, 부인병, 아동병을 다룬 책이 11권, 약을 짓는 방법을 적은 책이 3권, 침을 놓는 방법을 다룬 책이 1권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의학 백과사전인 거예요. 의학 백과사전에서 몸 안의 질병이니까 내과지. 그 다음에 몸 밖의 질병, 외과. 그 다음에 유행병, 요즘 전염병. 급성병은 아까 뭐 이렇게 응급한 어떤 그런 상황의 병들. 부인병은 그 산부인과 아까 여성들에 관련된 병들. 아동병은 소아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 짓는 방법들, 침 놓는 방법까지 종합적인 어떤 그런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공이 크고 그 허준의 그 동의보감은 여러분들이 한의원 가보면 한의원은 그 한의사 선생님 서가나 이런데 동의보감이 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각종 무슨 먹방 프로그램이나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뭐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 약, 뭐는 뭐가 좋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자주 인용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페이지를 2페이지 뽑아갖고 원래 최무선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무선을 그냥 저기 했네. 자, 최무선 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목은 뻥이야, 뻥. 왜 이 제목이 뻥일까? 그 화약을 중국 민성님. 음, 자기가 스스로 발명한 게 아니라 음, 다른 사람이 약간 이미 만든 것을 배워가지고 고려에 이게 추가한 거니까 음, 약간 이거는 발견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우. 중국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발명한 제목을 붙이면 한국인 최초로 화약을 만드는데 성공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중국의 기술을 본받아서 중국의 기술을 배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그 중국의 염초 전문가 이원이 최무선에게 염초 굽는 과정이나 화약 만드는 과정들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훈아, 민성이, 지훈은? 저는 제가 중국인이라면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우리 기술을 딴 나라에 달려줬다가 우리가 망하면 음, 어떻게 이제 저라도 그분이라면 안 알려줬을 것 같아요. 최무선한테. 네가 한국인, 너는 한국인이야. 너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 음. 한국인 입장에서 봐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최무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 최무선이 그 이원 쫓아가갖고 알려달라고 쪼르고 이런 거 안 돼,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한국인으로 봤을 때 좀 괜찮긴 한데 네, 한국인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한국인으로 봤을 때 괜찮아. 민성이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는 비슷한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중국인들도 되게 열심히 만들었을 테고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었는데 애초에 이거 비용부터가 서로 든 비용부터가 맞지가 않고 수지가 이게 최무선이 아무리 얻고 싶다 해도 사실상 이게 중국에 피해를 갈 수가 있는 행동이라서 솔직히 제가 한국인 입장이라 해도 이건 좀 안 맞는 거래 같아요. 고작 식사 몇 끼로 처리한다는 게. 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가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그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인 기술이잖아.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들을 중국들 자기들도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삼성 반도체 직원들을 높은 연봉을 주어서 스카우트해 간다거나 그 기술들을 이렇게 빼돌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자꾸 중국 너희들 왜 우리 거 기술 갖다 뺏겨가냐, 뭐 따라하냐, 막 하고 욕을 하거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기술들을 뺏겨가지고 뭐 한 거 많거든. 그리고 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면 중국의 기술을 또 우리가 가져다가 또 한 것도 많거든. 그런 점에서 과연 남의 기술을 뺏긴다는 것들, 따라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그냥 다 오픈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기술 선진국들은 자기가 앞서 있을 때는 이런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 그래서 안 넘겨주려고 그래. 그래야 자기가 계속 앞서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후발, 뒤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선 사람들의 기술을 자기가 받아야 자기들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계속 꽁무니만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는 거지.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졌잖아. 네. 그럼 그 백신을 그냥 그 기술을 그냥 오픈해버리면 그 기술을 갖고 그럼 전 세계에서 그냥 따라와서 금방 만들면은 그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이제. 발명해 내기가 어렵지 그 발명된 거를 똑같이 복제해 갖고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그걸 오픈해 안 해. 안 해. 안 하잖아. 돈 받고 팔잖아.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돈 많은 나라들은 우선 그 미리 사갖고 우선 막 지금 이미 맞기 시작했고, 돈 없는 나라들은 앞으로도 그 돈 있는 나라들, 부자 나라들 다 맞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맞겠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잖아, 사람들이. 그냥 그거 빨리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냥 뭐야 다 맞아버리면 이 문제에서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게 하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저 어떻게 생각해? 지우. 좀 다른 시점에서 보자면 음,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완전 폭삭해 버렸어요. 음, 물론 돈 많이 있는 나라긴 한데 근데 그냥 그거를 대량 생산하면 거기에도 돈이 들고 또 그냥 그거를 다른 나라한테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다시 돈을 못 벌잖아요. 음, 그러면 또 경제가 또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팔아서 해야지 우리나라 이득이 조금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픈 안 한 것 같은데.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히 이게 최무선이 한 같은 일이면은 돈 받고 팔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건 사람들 생명 같은 것까지 다 걸려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개방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민성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굳이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지면 자기들이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개발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돈이 되고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그래야 다음에도 또 많이 개발을 뛰어들 거고, 또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그 돈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또 다른 질병이 있었을 때 또 다른 투자가 가능한 건데, 만약 이번에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돈을 못 벌고 헛고생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개발을 들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류는 지금 당장의 것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훗날 다른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할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그러면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오히려 실패할 거다라는 게 또 이제 그 특허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면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6쪽에 보면 화통 도감을 설치했고 최무선을 화약 제조관으로 임명했고 임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 얘기는 결국은 신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고 여러분들 입장은 뭐야? 민성이는 몇 네, 쪽이 16쪽. 잠깐만요. 16쪽. 좀만 더 읽어볼게요. 십육쪽에 화통도감을 그 설치를 최무선이 막 간청을 해가지고 화통도감을 결국 설치하고 최무선을 화약제조관으로 임명했어.
민성이.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은 뭐 잘된 일로 서술하고 있나, 잘못이라고 서술하고 있나, 이 책의 관점과 또 민성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성이의 관점을 얘기하면 돼. 여기에서는 음, 약간 좀 좋은 일로 표시한 것 같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음,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이게 저도 솔직히 좋게 표시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나름 나라에도 이제 큰 발전이 왔고 하니까. 지우는. 저도 이 책에서는 좀 좋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저라면 이게 하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임금이라면 이런 화통 도감을 설치하고 막 그런 게 좀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두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신무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최무성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국방과학기술연구원들 정도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신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구를 설치하고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거든.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하는 거야? 저는 전 반대. 둘 다 반대야? 왜 여기서는 찬성하고 왜 지금은 반대? 왜냐? 얘는 그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비참하게 일본이 갑자기 막 쳐들어오고 임진왜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전쟁이 갑자기 막 일어나고 하니. 근데 지금은 유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높아야 되고 약간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막 북한처럼 막 무기를 만들어내고 하면 저희도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미지상으로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저는 반대. 그리고 평화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민성이는? 솔직히 저도 반대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 시대가 일단 다르고 이제는 솔직히 나라도 하나였는데 요즘은 통일 같은 것도 신경을 쓸 게 많잖아요. 다른 문제도 많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무기를 만든다 하면은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 하려 해도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럼 통일 같은 길도 훨씬 멀어져 가고 유행 같은 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공격 무기 같은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러한 그 신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지우나 민성이가 오늘날 많은 상황이 달랐다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대비해야 된다. 남한이 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본과 중국이라는 또 여전히 강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주국방,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그 여러분의 입장을 물어봤던 이유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다이너마이트라든가 핵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들이 전쟁에 쓰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나 핵무기도 사실 그때 보면 신기술이고 신무기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필요가 있어서 개발했다는 거지. 최무선 때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각종 화학무기를 많이 만들었던 거죠.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국방과학기술은 꼭 필수인 건가? 아니면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은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거고 평화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역시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갈등이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또 오류가 하나 있어. 18, 19쪽에. 최무선이 어디에 승리했다 그래? 최무선이 승리한 게. 최무선이 음. 황산포 앞바다. 황산대첩에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최무선이 승리한 건 황산대첩이 아니야. 최무선이 승리한 건 진포해전이야. 진포 앞바다에서 하고 이 무슨 아기발도 장군을 최무선이 죽인 것처럼 얘기돼 있잖아. 이 책에서는. 근데 아기발도를 이 최무선이 죽은 게 아니야. 이거는 그 누구야? 이성계인가가 그 싸운 전투에서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어. 그 최무선은 황산벌. 진포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지금 막 이 책에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막 더 알아보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그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약간씩 막 이렇게 뭐가 칵테일처럼 이렇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다는 점도 이 책에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었고 해서 최무선은 진포해전에서 허포무기로 적들의 배를 많이 했던 거고 육지에서는 이성계 장군이 싸워서 이렇게 이겼던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9쪽에 보면 화통대감을 폐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여기서 화통대감을 폐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화통대감 폐지. 화통도감을 폐지했어. 그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화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각종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뒀거든. 그런데 화통도감을 폐지해버렸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우?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이거를 했을 때 큰 성과가 있었잖아요. 일본 걔네 무찌른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없앴으면 나중에 또 일본이 뭐 복수심을 갖고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우리 무기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또 일본 사기에 올라가니까 전쟁에 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갑자기 이걸 폐지한 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민성이는? 저도 이거를 지네가 막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사실 폐지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걸 잘 모르겠는데 이건 솔직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폐지한 거가. 근데 쌤도 이게 왜 도대체 이 책에만 따르면 아니 왜 멀쩡한 화통도감을 폐지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그 당시 왜구들이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런 그 화통도감 이런 조직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황산대첩이니 진포해전이 이렇게 최영 장군의 활약 등으로 왜구들이 많이 그 소멸됐어.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기구가 뭐한 거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도둑이 많이 막 들고 할 때는 막 세콤도 설치하고 막 경비도 경호원도 고용하고 막 했어. 근데 도둑들이 많이 잡혔어. 근데 도둑들이 거의 없어.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세콤이라던가 경비원을 두면 돈이 많이 들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별로 안 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해고한 거야. 해지한 거야. 그게 오히려 합리적 선택 아니냐는 얘기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화통도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면 국방력 안에도 여러 분야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화약무기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쓰면 그만큼 다른 쪽으로는 예산을 덜 쓰잖아. 다른 쪽이 막 반발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쪽을 뭐 한 거야? 원래 없었으니까 폐지하고 원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게 돼 있어. 그럼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게 되면 운동회 준비 때문에 다른 수업 시간을 좀 줄이고 체육 시간을 늘려서 운동 연습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운동회가 이제 뭐였어? 끝났어. 그러면 계속 체육 시간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는 거지. 체육 시간을 줄이고 원래 다른 그
과목 시간으로 뭐 한다는 걸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또 해야 된다는 건 요구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다만 이제 그 판단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냐 그렇지 않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따져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인 건가, 그리고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계속 둘 것인 건가, 그걸 폐지할 것인 건가, 그런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지우나 민성이 자신의 삶을 사는 데서도 지우가 신경 써야 될 게 여러 군데 있어. 친구랑도 잘 놀아야 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책도 봐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지우는 특별히 어느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건지, 어느 건 또 조금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우의 삶이 달라질 거고 민성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전후 관계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5쪽에 파스칼이 했다는 이야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뭘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생각해? 뭐 꼭 답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드는 느낌, 생각대로 얘기하면 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이 무슨 말 같아? 민성이 갈대.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얘기 안 해도 되고. 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지우는 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건데 갈대가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잖아요. 그 굽어져 있고 그다음 이렇게 팔처럼 여기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약간 저한테는 팔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떠올렸어요. 알죠? 로댕. 그래서 갈대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의 뜻은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대의 특성, 갈대 혹시 알아? 갈대의 특성은 갈대가 바람이 불면 갈대가 달고. 흔들리지. 응. 갈대가 쉽게 막 이렇게 굽어지고 흔들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 생각이 가만히 올바로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한다는 거야? 흔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 인간이란 존재를. 그 끊임없이 번민하고 여러 가지 그 좌우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팡세라는 책이 제목인데 생각이라는 뜻은 프랑스 말이고, 이 팡세라는 책을 쓴 까닭은 이 파스칼이 기독교인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팡세라는 책을 썼다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쓴 어떤 그런 책들이 팡세라는 어떤 그런 책이고, 이 파스칼은 기하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하학이 뭔지 알아? 기하학.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잘 기억이. 너희도 기하학 배우는데 무슨 시간에 배울 것 같아? 기하학을 수학.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여러분들 도형 배우잖아. 도형. 삼각형, 사각형 도형 배우지. 학교에서 도형 배우잖아. 수학 시간에. 그 도형이 바로 기하학이야. 점과 선과 면과 도형과 공간, 입체 도형 이런 거 배우는 거. 그런 거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기하학이라고 얘기해. 됐니? 네.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전자공학도 한 사람이야. 그래서 파스칼의 계산기가 오늘날 컴퓨터라든가 전자계산기의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파스칼은 계산기도 발명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 38쪽에 보면 파스칼의 원리가 나오거든. 파스칼의 원리가 뭐래? 파스칼의 원리가
평면 기하기 전. 파스칼의 원리가 완전히 막힌 용기 안에 정지 유체 가운데 한 점의 압력을 어떤 크기만큼 늘리면 유체 가운데 모든 점의 압력은 같은 크기만큼 늘어난다. 그게 파스칼의 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그래갖고 찾아봤어. 지금 보이니? 공유하는 거 보이니? 네. 요런 거 있잖아. 자동차 리프트, 이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기계, 카센터 같은 데 있는 거 봤어? 지금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기계. 그 다음에 이 포크레인. 포크레인에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요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파스칼의 원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이 면적 여기를 누르면 요만큼의 그 부분들로 똑같아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영상 보이니 지금? 얘가 지금 주사기로 이렇게 넣고 안에 따라 이게 포크레인 원리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밀면 그래서 이게 포크레인 원리라고 돼서 그래서 어쨌든 뭐 쌤도 과학이나 이쪽은 뭐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 파스칼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포크레인이라던가 이런 유압장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응용했다는 점에서 파스칼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또 이렇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거. 그 외에도 무슨 합승마차. 오늘날에는 쉽게 말하면 버스 비슷한 뭐 그런 것들 처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분들도 파스칼의 업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파스칼이 아주 이렇게 다방면에 큰 업적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고 오늘날 또 그 확률론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확률도 배우거든. 근데 그 부분이 처음에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따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에서 그 확률론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파스칼이 시작했던 그런 또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 우유 있는 거 알아? 네. 파스테르 우유가 한때 되게 유명했었어. 그리고 파스테르 우유하고 다른 우유하고 싸웠어. 너네 혹시 우리나라 우유 중에서 무슨 우유 회사가 유명한지 알아? 서울 서울 우유. 우유, 그렇지. 또 부산 남양 우유 우유. 있는가? 남양 우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네. 서울 우유, 남양 우유, 매일 우유, 매일 유업, 건국 우유, 연세 우유 막 이런 우유 업체가 많이 있어. 근데 이런 우유 업체들하고 파스텔 우유 하나하고 싸웠어. 일대 다로 싸웠어.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뭐냐면 왜 그 우유가 파스텔 우유인지 혹시 알아? 그 회사 우유가 왜 파스텔 우유인지. 아인슈타인 우유 있는 거 알아? 네. 아인슈타인 예전에 우유 왜 많이 아인슈타인 먹었어요. 우유인지 알아? 네? 똑똑해지라고. 아인슈타인 그거 우유는 그냥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우리 우유를 먹으면 똑똑해집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집니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파스테르 우유가 파스테르 우유인 이유는 파스테르가 우유를 그 저온 살균법 이 책에 나오지. 저온 살균법. 그래서 다른 우유 회사들은 다 그 고온 살균법이었어. 그래서 보통 다른 우유들은 그러니까 초고온 살균법은 130도씨에서 2초 동안만 살균을 하면 균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은 고온 단기간 살균법이라고 해서 72도에서나 75도 중에서 약 15초에서 20초 동안 살균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야. 보통 다른 우유들은. 근데 이 파스텔르가 발견한 방법은 저온 장기간 살균법이었고 63도에서 65도씨 사이로 30분간 살균하는 거야. 근데 이 파스텔 우유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파스텔르가 발견한 저온 살균법에 따라서 살균한다는 거야. 63도에서 65도 사이에 30분간 살균하는데 다른 우유 회사들은 아까 말했던 초고온 살균법이나 이런 걸로 짧게 높은 온도에서 살균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살균법이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저온살균법이 유산균이 살아있고 그 단백질 파괴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영양소가 더 많고 그래서 저온살균법이 좋은 거다. 그래서 고온살균법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막 광고를 한 거야. 누가 열받아? 이렇게 걔네 광고하니까 누가 서울우유가 열받겠어? 서울우유가 서울이나 기존의 우유 회사들이 열받겠지. 그래서 이게 기존의 회사들 입장에서는 저온살균법 같은 경우는 젖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이렇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른바 젖소 고름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파스텔 우유에서 뭐 그거에 무슨 고름이 뭐 저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스텔 우유가 막 휘청거리고 할 정도로 둘이 이렇게 막 난타전을 벌였던 과거 한때 그랬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텔 우유는 어쨌든 그 파스텔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기들은 파스텔가 발견한 그런 저온살균법에 따라서 그 살균한다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스텔의 업적 52쪽에 파스텔의 업적 뭐로 나왔어? 52쪽에 파스텔을 연구 업적 52쪽이야. 어떤 업적이 나왔어? 연구 업적이 미생물 발생 자연 발생설을 반대. 그렇지. 미생물이 옛날에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걸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자연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다라고 라는 부분들을 증명해낸 것들이 파스텔이고 53쪽에는 53쪽 파리 공기 속에는 미생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건 아까 미생물 자연 발생설 오류를 증명한 그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고 그거 말고 파스텔이 없죠. 53쪽에 페놀로 수술할 곳을 깨끗이 닦아내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우리 소독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개념이 파스텔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예를 들면 지우가 뭐 여기가 좀 이렇게 까져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 근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에 걸려갖고 지우가 더 큰 고생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의사가 그 전에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그 손이라던가 그걸 그대로 와갖고 지우를 치료해 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환자의 그 병균이 치료하다가 지우 몸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지우는 요 상처 난 거 조금 치료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막 이상한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소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병이 옮겨가는 것들을 막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파스텔가 한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병원은 안전할까 위험할까? 위험. 지우는 병원은 위험하다. 민선이는? 저는 어떨 때는 위험하고 어떨 때는 안 위험. 어떨 때 위험, 어떨 때 아니고. 지우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 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는 이렇게 막 병균이 옮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다리 부러지면 가고 그런 곳이라서 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거기는 엑스레이가 무서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아과 같은 데서는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마스크를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의 감기가 저한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위험해요. 우린 병원이 깨끗하고 소독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병원은 안전하다, 깨끗하다, 병을 고쳐주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환자들의 병균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균에 접촉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래서 어리들은 가급적이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좋다. 특히 이제 문병
누가 어르신들 아플 때 어린이들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문병 갈 때 어린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이들은 가급적인 문병을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병원균이 많은 곳에 노출되면 오히려 더 이제 어린이가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그 파스텔의 그 말이 흥미롭다고 했는데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 55쪽에 나와 있는.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에서는요, 저 뭐 독일에 가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이탈리아에 가서 일본에 가서 막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그 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 내 고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향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는 거죠, 약간. 물론 아인슈타인은 안 그랬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는 뭐 투자를 하겠다, 약간 그런 거. 민성이는? 저도 그것도 있고 여기에서 독일이랑 이게 전쟁이 났고 그 다음에 얘 공적을 인정해서 학위랑 메달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독일 잠깐만요. 얘가 독일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은 지우처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자기의 어떤 그런 학문이나 이런 걸 배우고 뭐 전파하고 가져다 쓰고 이런 거를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파스텔르가. 하지만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은 하지만 내가 여기도 보면은 뭐 그 독일의 상을 받고 이런 건 난 그건 못 받겠다. 너희들이 주는 상 같은 거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최소한 프랑스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특히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와서 죽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그걸 나는 인정할 수는 없다. 나는 학자인 동시에 또한 한 동시에 이제 국민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문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만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 학자는 개개인은 또 그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조국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의 보편성은 또 어떻게 볼 것인 건가, 그 두 가지가 또 충돌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선해서 뭘 선택할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어떤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앞에 있는 몇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 몇 가지 강조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을 찾아서 더 깊이 있게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 어차피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이 또 계속 중학교도 가면서 그 인물에 관한 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이거를 기본 초석으로 해서 그걸 쌓아나가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바라는 점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뭐 조사해 봤듯이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해서 그걸 확장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어떤 그런 독서. 그러면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한 권을 읽더라도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독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독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지우 말해. 다음 책이 뭐예요? 다음 하는 책. 다음 주 뭐였지, 민성아? 다음에 트릭의 미생물 아니었어요? 뭐? 트릭의 몰라? 미생물. 트리깁의 샘물? 네. 트리깁의 샘물. 다음 주는 네. 트리깁의 샘물입니다. 트리갭의 샘물. 됐어, 지우야? 네. 잘 지내고.
윤성이도 안녕. 안녕히 계세요.